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제 9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회계 순환 과정을 학습하겠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죠.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가 발생했다.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거래가 이루어지면 분계를 해서 분계한 것을 분계장이 옮겨줬고, 또 분계장을 적은 것을 총계정 원장이 옮겨 적는 걸 정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총계정 원장이 옮겨줬고, 그리고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는 거지요. 시산표도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해서 결산 정리 사항을 분계하고 다시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장부를 마감하는 거지요. 장부를 마감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영자가요, 회사를 한 경영자가 뭘 작성하느냐, 결산 기말에 1년 동안 거래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이런 거 배웠죠.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재무상태표, 또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적을 알 수 있는 것이 포괄손익계산서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영자가 기말 결산에 뭘 작성하느냐,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재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한 거를 일일이 다 장부에 기입해서 장부를 마감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누가? 경영자가. 그래서 이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해 가지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인포메이션 시스템,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면 이때 회계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해 가지고 누구에게? 모든 그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회계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상당히 포괄적인데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이때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텐데요. 여러분들 저 일정 시점에 뭘 작성했죠? 재무상태표. 이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기입했죠.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차변적에는 비용을 적고 대변적에는 수익을 적었죠. 그래서 비용보다 수익이 많으면 당기순이익이 생겼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그 기업에서 현금이 1년 동안 어떻게 흘러가느냐, 현금 흐름표라는 걸 작성하고요. 또 그 기업의 자본 변동표를 작성합니다. 자본 변동, 자본이 어떻게 변동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추석사항입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어떤 일정한 양식 밑에다가 추가로 기장하는 것을 추석이라고 합니다. 즉 난외기입이라고 하죠. 난외기입. 일정한 양식 밑에다가 추가로 기록하는 것을 추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5가지가 바로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재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 5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추석이 있는데, 이러한 경영자가 작성하는 거죠.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이해 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그런 과정이, 모든 순환 과정이 회계 과정이다. 전반적인 그런 회계 처리가 수행되고 반복적인 과정을 말하는데요. 거기 순환 과정 순서가 나왔죠. 9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했느냐, 즉 거래가 발생했느냐. 그래서 이제 분계를 한 다음에 분계한 날짜 순서대로 분계장에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분계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하지요. 그 총계정 원장에 올바르게 전기가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수정 전 시산표가 되겠습니다.
또 기말 결산 정리상에 나오는 내용들을 수정 분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계를 한 이후에는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부를 마감한 다음에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또 뭐 역분계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회계순환 과정에서는 이런 재무제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5가지입니다.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자본,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적, 수익과 비용,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의 흐름, 자본의 변동, 이런 추석사항이 재무제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회계순환 과정은 회계가 반복적인 그런 일련의 과정을 순환, 회계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이런 걸 공부합니다. 거래라는 말이 나오죠. 거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사건의 발생입니다.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다. 즉 거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기업에서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발생되는 겁니다. 자산부채 자본,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항,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항, 이걸 거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기업에서 자금이 부족해서요, 거래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 여러분, 돈을 빌려오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되겠죠. 반면에 돈을 빌려왔으니까 먼 훗날 갚아야 되겠죠. 차입금이라고 하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일으키는 것을 거래라고 한다. 또한 예를 들어 볼까요? 거래처에서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상품 100만 원을 매입했다면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되는데,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역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되겠죠. 그러나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으로 매입했다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래라는 것은 그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항을 우리는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소실되었다, 건물이 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거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타버렸으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됐고, 그리고 손실이 생겼으니까 재해 손실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즉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소실되었다면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됐기 때문에 역시 거래라고 볼 수가 있다. 즉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항을 거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구매 활동을 했다. 또 거래처의 구매에 반대는 판매죠. 판매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차입 거래가 이루어졌다. 또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빌려주면 돈이 나가겠죠. 빌려오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현금이, 돈이 들어왔다, 수입이 있었다, 현금이 나갔다, 지출이 있었다. 즉 현금이 들어오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고, 현금이 나가면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되는 것, 이런 것들 다 거래가 되겠습니다. 또 거기 나왔죠. 두 번째,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또 건물을 사용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요. 건물을 사용해서 가치가 감소됐다는 것, 이것도 우리는 거래라고, 일상에서는 거래라고 보지 않지만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자산이 감소됐잖아요. 건물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감소되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되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부기상,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상품을 주문했다. 그러면 또 종업원을 채용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것은
일상에서는 거래라고 보지만 사실은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품을 주문만 했지 상품이 들어오고 나가고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거래처에 상품을 주문했다면 그거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종업원을 채용했습니다. 만약에 종업원을 채용했는데 한 달에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을 채용했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나요? 아니죠. 채용만 했기 때문에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업원에게 급여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자산 감소로서 그건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거래라고 하는데요. 이때 거래의 판료소가 있습니다. 거래의 판료소가 있는데요. 자, 왼쪽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차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산의 증가는 항상 차변입니다. 이건 우리 약속입니다. 규정입니다. 왼쪽은 차변인데 자산의 증가는 항상 차변이고 반대로 자산의 감소는 대변입니다. 현금이 들어왔다 자산의 증가입니다. 현금이 나갔다 자산의 감소입니다. 상품을 매입했다 상품이 들어왔다 자산의 증가입니다. 상품을 매출했다 상품이 나갔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건물을 구입했다 건물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되고 건물을 처분했다 건물이 나갔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입니다. 여기는 부채의 감소입니다. 부채라고 하는 건 타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 부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왔다면 은행에서 돈을 100만 원을 차입했다면 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나 반대는 뭐냐? 그만큼 부채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돈을 빌려왔다 부채가 증가되는 거죠. 빚이 늘어나는 거니까. 또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을 매입했으면 자산이 증가가 되겠고요. 외상으로 매입했다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외상 매입금을 갚았다. 빌려온 돈을 차입금을 갚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채가 감소가 되겠죠. 여러분 부채 증가가 좋을까요? 부채가 감소가 좋을까요? 당연히 부채가 감소가 좋겠죠. 부채가 감소입니다. 부채가 감소한다는 건 빚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입니다. 여러분 자본의 증가 좋겠죠? 반대로 자본의 감소는 차변입니다.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 자본의 감소는 차변입니다. 반대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요.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대변입니다. 자, 여러분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이 들어가죠?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들어가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와 증가와 자본의 증가는 대변, 반대는 감소가 되겠고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입니다. 그리고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용의 발생은 항상 차변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 된다. 이렇게 이것이 거래의 판료소인데요. 왼쪽 요소 하나만 가지고는 거래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왼쪽 요소 하나와 반드시 오른쪽 요소 하나가 이렇게 하나씩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즉 왼쪽 요소 하나와 오른쪽 요소 하나가 결합되는 것이 바로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왼쪽 하나만 가지고는 거래가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왼쪽 요소 하나와 오른쪽 요소 하나로 성립되는 것이 바로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판료소,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대변, 부채와 자본의 감소는 차변, 비용의 발생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 여러분 결과적으로 포지션 한번 볼까요? 자산은 여러분 무슨 변에 있죠? 차변에 나타납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는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나타나죠.
증가합니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차변에는 뭐가 나타나죠?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은 차변.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대변에는 수익인데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과 비용은 차변,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대변. 자산과 비용은 차변,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대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7쪽에 보실까요? 회계상의 거래가 나왔죠. 화재나 도난으로 인해서 자산이 감소되었다.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볼 수가 없죠.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타버렸다. 상품을 도난당했다.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는 거래로 보지 않지만 회계에서는 거래로 본다는 거지요. 또 채권이 회수불능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요. 거래처한테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 있었는데 거래처가 파산돼 가지고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되었다면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로 볼 수 없지만 우리 회계상에서는 거래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이라든가 무형자산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회계상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것은 상품을 매입하거나 매출, 또 채권 채무의 발생과 소멸, 또 비용의 발생과 수익의 발생과 소멸. 여러분 만약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인데요, 만약에 대변에 간다면 이건 뭐가 되느냐? 비용의 소멸이 대변으로 갑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인데 만약에 수익이 차변에 간다면 수익의 소멸은 차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거래의 이게 수익의 소멸과 비용의 소멸까지 합쳐서 거래의 뭐 힘요소 이런 용어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수익의 소멸, 비용의 소멸도 회계상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게 있죠. 거래처에 상품을 주문하는 것, 또 건물, 토지 등을 임대차를 계약하는 것, 그리고 종업원들을 채용하는 것,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상품을 주문하다, 돈을 빌려오기로 계약을 맺다, 주문, 또 돈을 빌려주기라고 약속하다, 주문, 약속, 계약, 상품을 보관하다, 의뢰, 또 종업원을 채용하는 것, 채용, 뭐 이런 것들, 주문, 계약, 약속, 보관, 의뢰, 채용, 이런 것들은 부기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의 구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인 것에는 0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X표를 하시오. 16가지가 나왔습니다. 상품 60만 원을 매입했다. 여러분, 상품은 자산이죠. 매입했다는 거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거든요. 그러면 자산부채자본의 증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0표가 되겠고요. 2번, 급여 2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종업원을 채용하다. 지급했다면 거래가 되겠지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했다. 채용 안 됩니다. 채용 여기 안 되죠. X. 3번, 기업주가 기업의 현금 3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여러분, 기업에 있는 돈을 사장이 현금 30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럼 현금이 나가겠죠.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이 나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본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주가 현금 3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니까 기업에 있는 돈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가 되겠고요. 그 기업의 자본이 감소가 된다.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현금 50만 원을 종업원이 횡령하다. 자, 여러분, 현금 50만 원을 종업원이 횡령했어요.
그럼 회사에서는 현금이 나갔죠.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업원이 현금을 횡령했다면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겠는데, 종업원이 횡령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그 종업원을 찾을지 안 찾을지 모르니까 이때는 미결산이라는 걸로 처리하는데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래도 현금이 자산이 감소됐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상품 6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되고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6번. 상품 7만 원이 운송 중에 파손되다. 여러분, 운송 중에 상품 7만 원이 파손됐으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가 되니까 역시 거래가 되겠죠. 7번입니다.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85만 원이 회수불능되다. 외상매출금 못 받았죠. 자산이 감소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상매출금을 못 받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나중에 배우는데 대손상각비라고 합니다. 용어입니다.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매출금이 회수불능되었다.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이거 비용입니다.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으로써 거래가 되고요. 8번. 상품 50만 원을 거래처에서 줄쳐요. 주문받다. 주문을 하거나 주문을 받는 것은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가 없습니다. 11번. 10번입니다. 다시요. 그리고 19번. 재산세 15만 원을 납부 통지서를 받다. 네. 여러분 9번 보세요. 재산세 15만 원의 납부 통지서. 여러분 재산세라는 건 뭐냐? 재산 있는 사람이 세금 내는 건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지서를 받게 되면 언제까지 세금 내라 이렇게 고지서가 나오죠. 역시 앞으로 세금을 내야 될 거죠. 역시 이것도 회계상의 거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건물과 상품이 소실되었다. 타버렸다는 거죠. 건물과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회계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회계상이 되는 거죠. 11번. 건물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다. 여러분 담보 제공입니다. 돈 빌려오면서 거래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하다. 담보 제공. 담보 제공. 담보 제공.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12번.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다. 그냥 고지서만 받았어요? 아직 안 냈죠? 그냥 고지서 받았다. 이것은 대상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변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고지서 받는 거요. 그 다음에 13번. 전화요금을 납기일에 납부하지 못했다. 여러분 12번하고 13번 연결해 보세요. 그냥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건 아니고요. 고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내라고 그랬는데 납기일까지 납부를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가 증가된 거죠. 앞으로 돈 내야 되니까. 역시 이것은 거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건물을 월 8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기로 계약하다. 80만 원 집세를 지급한 게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가 없습니다. 15번. 옆집에서 책상과 의자를 빌려오다. 빌려왔어요. 뭐 사용료를 지급했다면 거래가 되겠지만 그냥 빌려오는 것은 거래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금전대차도 아니죠. 소비대차도 아니고요. 그냥
사용대차가 되겠죠. 내가 책상 의자 빌려와서 잠시 사용하고 주는 거니까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가 없고요. 16번 건물에 대하여 20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가치가 감소됐다는 거지요. 가치가 감소됐으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되고요. 가치가 떨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비용이 되겠죠. 거래처가 파산돼 가지고, 자, 오늘 중요한 거 두 가지 소개합니다. 거래처가 파산돼 가지고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되었다. 대손상각비라고 합니다. 비용입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든가 비품, 기계장치를 사용해서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됐고,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됐기 때문에 역시 회계 처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38쪽에 보시게 되면 거래의 결합관계가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거래의 결합관계, 이런 거래의 판료소,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거래의 판료소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산은 증가는 무슨 변?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대변. 부채와 자본의 감소는 차변. 비용의 발생은 차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산과 비용은 차변입니다. 차변에 오는 자산의 증가는 차변, 차변에 오는 비용의 발생도 차변, 대변에 오는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대변, 수익의 발생 대변입니다. 반대,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고 부채와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대변, 부채와 자본의 감소는 차변, 비용의 발생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 거래의 판료소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 하나씩 사례를 들어가면서 거래의 결합관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